2차전지 양극재 기대주죠. 포스코 퓨처엠 종목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소개해드린 지가 좀 됐어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주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요? 주가 분석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수준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양극재 업체 주가 수준과 비교를 해 봄으로써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짚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공급 계약 및 실적 전망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캐파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 대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공급 계약 물량이 캐파 대비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캐파가 앞으로 얼마나 남을 것 같고 추가 수준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될지까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네, 먼저 주가 수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가 수준은 PER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하고요. PER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됩니다. 순이익이 만약에 2배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즉 주가도 2배여야 한다. 이게 결국 같은 주가 수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PER 밸류에이션으로 주가 수준을 평가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직전, 즉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 시점이 바로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 주가 대비 최근 주가 수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작년 7월에 에코프로비엠과 LNF 두 종목의 PER 수준을 보면요. 30에서 40 정도 수준이 그래프에서 보이시죠? 그런데 최근에 PER 수준이 꽤나 올라왔네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순이익 전망치도 상승을 했지만 주가가 더욱 상승을 하면서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 실적 기준이고요.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네, 작년 7월에는 다른 종목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3, 40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PER 수준을 보니까 거의 2배나 되네요. 이건 무슨 의미냐? 주가가 아주 빠르게 상승을 했다. 뭐 대비?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의 PER이 100 정도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PER은요. 2023년 실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어쩌면 2023년 이후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종 업계의 종목들 중에서 PER 밸류에이션 수준이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얘기는 포스코 퓨처엠이 작년 대비 올해 시장에서 보는 눈이 크게 달라졌다. 즉 실적이 앞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시장이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시장은 아마도 23년 말 실적 기준이 아니라 24년 또는 그 이후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벌써 눈치를 채셨죠?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PEG는요. PER 절대적인 수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대감 대비 PER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종목 PER 수준 크게 높아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장률 대비 PER 수준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PEG 수준을 한번 볼까요?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가 되는데요. 성장률, 성장 기대감이 2배야. 그렇다면 PER도 2배가 돼야 돼. 그게 결국 같은 PER 수준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7월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PEG 수준을 보면요. 대략 한 0.8 정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더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죠. 1.2 정도로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자, 지난 7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과 비슷한 수준 0.8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의 PEG 수준을 보니까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1.2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종목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PER만 봤을 때는 거의 2배였는데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니 다른 종목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까지 반영을 해서 말이죠.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시장이 정말 보는 눈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밸류에이션 할 때마다 참 느낍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꼭 하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섣부른 밸류에이션으로 크게 주가를 오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단지 공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의 조언을 구해가면서 밸류에이션을 꼭 하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현재 주가가 적절한 수준이구나, 다른 종목 대비 비슷한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네, 평가를 해보면요. 시장은 장기 성장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PEG는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성장률 대비 PER 수준을 본 거니까 말이죠. 단지 올해 말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은 왜 다른 종목 대비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성공적인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여러 계약건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PEG 밸류에이션상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실적은 어떻게 될지 공급 계약 및 실적 전망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요, 2022년에 10만 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30년까지 61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요 계약별 물량을 추정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물량들을 계약 기간 동안 균등하게 공급한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 하나하나 캐파에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요. 첫 번째 계약 소식은 작년 5월이죠. LG에너지솔루션의 8조 계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9년간 공급하는 계획이고요. 총 26만 톤인데요. 그래프에서 2025년부터 30년까지 바닥에 깔리는 물량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저도 잘 보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저는 허공만 보이는데요. 옆에 PC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옆에 PC 한 대 놓고서 보고 있는데요. 자꾸 옆에 뭘 보는 거야? 질문하시는 구독자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화면 보고 있습니다. 8조 이 계약건이 2025년부터 2033년까지 9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공급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살짝 깔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약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이죠.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건이고요. 2022년 작년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그 계약건이었어요. 13조 8천억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겨우 3년간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연 실적 기여가 상당히 큽니다. 앞서서는 9년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나누기 9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누기 3만 하면 됩니다. 연간 실적 기여가 상당히 커서 2023년 캐파의 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래프에도 계속 보시면 2024년 20만 톤 중에 거의 또 반을 이 계약 물량이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거의 3분의 1 채우고 있고요. 그래서 연실적 기여가 상당히 크다. 단일 공급 계약건으로도 상당한 규모이지만 3년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연실적 기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니고 이번에는 삼성 SDI입니다. 이래서 공급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2023년 거의 캐파가 다 차게 됩니다. 이 계약건으로. 그리고 2024년 역시 거의 다 캐파를 채우게 되고요. 2025년까지 반 넘게 이 계약건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해서 그 그래프에서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이게 10년간이나 그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무려 4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10년간 공급하면서 연실적 기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워낙 남은 캐파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본 계약건으로 거의 캐파를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이나 돼야 좀 여유가 있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계약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역시 LG에너지솔루션 공급 계약건이고요.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 공급하게 되고요. 총 49만 톤으로 평가됩니다. 이 계약건으로 올해 물량 이제 다 채웠습니다.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4년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 내후년이나 돼야 약간 캐파가 여유가 생깁니다. 역시 뭐 별로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2026년이나 돼야 이제 추가로 뭔가 공급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공급건까지 해서 이렇게 캐파를 거의 가득 메우는 상황이 됐는데요. 2025년까지 풀캐파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분야는요, 아주 장기 계약을 해요. 그래서 2030년, 2033년까지 계약건들이 있고요. 앞으로 장기 계약건들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밸류에이션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실적 전망 해볼까요? 실적 전망을 통해서 밸류에이션까지 한 후에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단지 1, 2년 실적 전망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 대략 한 5년 후인 2027년까지 실적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5년 후까지 상당히 가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 전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각국이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꽤 잡히는 모습이 보이죠. 내년에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더더욱 잡히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양극재 단가 역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한 물량들 있잖아요. 물량은 앞으로 상당히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증가하는 물량이 단가 하락을 커버하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여전히 그 실적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은 이 단가도 회복되면서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물량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2025년에는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2025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대략 한 12조에서 13조 원 수준의 그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컨센서스인데요.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계약된 물량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현재 정도 수준의 단가만 고려하더라도 17조 원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공급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량은 계속 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캐파 역시 거의 다 채울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은 상승을 해서요. 그 물량도 지속하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결국은 2027년에 매출 23조, 영업이익 1조 6천억 원, 순이익 1조 2천억 원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성장률은 얼마나 되나 보면요. 순이익 성장률이 평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평균 31%로 전망됩니다. 이 31%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립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장기 계약은 장기 실적을 가시화한다. 그리고 이 가시적인 장기 실적은 장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보통은 1년 정도 후의 실적을 전망하고요. 그래서 1년 정도 후에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장기 실적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7년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7년까지 실적 전망을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PEG 밸류에이션은요, 1일 때가 적절한 주가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0.5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적극 매수를 권장하고요. 1.5가 넘어간다, 고평가됐다, 매도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PEG 밸류에이션 1을 적용해 보기로 하고요.
자, PEG는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가 되죠. 따라서 성장률의 PEG를 곱하면 목표 PER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성장률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성장률이 적용됩니다. 31.5%의 성장률이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27년까지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적절 PEG 1 적용을 해서 목표 PER 31.5 도출됩니다. 순이익, 2027년 순이익 1조 1,600억 원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앞서서 했고요. 그리고 목표 PER 앞서서 31.5 도출을 했습니다. 역시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순이익의 PER 곱하면 목표하는 시총 구할 수 있습니다. 36조 4천억 원 도출되고요. 목표 시총 나왔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47만 원입니다. 현재 30만 원대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목표 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가해 보면요. 현재 주가 수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PER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요, 다른 종목하고 비슷한 수준을 1.2로 비슷한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파른 상승이 예상돼요. 그렇다면 주가가 분명히 차별화될 것이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라는 것이 PEG 밸류에이션상 보여줍니다. 이때 차별화 포인트는 가장 빠른 IRA의 대응, 그리고 가장 완벽한 풀 밸류 체인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들은요, 앞선 그 종목 분석 시간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앞선 영상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차전지 양극재 업체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비엠이죠. 지난 시간에 포스코 퓨처햄 종목 분석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비엠 주가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무엇이 에코프로비엠 주가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될까요?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가 수준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양극재 업체의 주가 수준을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적까지 주가에 반영됐는지도 평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파 분석 및 실적 전망인데요. 자체 투자 라인이 있고 합작사 라인이 있습니다. 각각의 라인들이 캐파에 얼마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각 라인들이 얼마나 가동될까, 그 생산량 전망까지 해보기로 합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제시해드린 주가 수준 평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가 수준 평가는요, PER 밸류에이션을 하기로 하고요. PER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됩니다. 순이익이 만약에 2배다. 그렇다면 시가총액도 2배가 돼야 된다. 그게 결국 같은 시가총액, 즉 주가 수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평가 기준은요, 6월 2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23년 연말 기준 실적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PER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가 이렇게 PER 밸류에이션상 주가 수준이 들쭉날쭉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한 60, 70 정도 그 PER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무려 한 12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주가 수준이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LNF가 가장 낮아서 현재 약 50이 좀 안 되는 수준의 주가 수준이다 라고 PER 밸류에이션 평가가 되는데요. 같은 업종의 종목들이 이렇게 PER 밸류에이션 수준이 들쭉날쭉한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면 비슷한 수준의 성장 전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PER 밸류에이션 수준도 일반적으로 유사한 것이 보통인데요. 바로 이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종목 많이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PER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요.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 즉 이익 성장률 대비 PER 수준을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PEG, Price Earning to Growth Rate이라고 하는데요. 구해줘 경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PEG 밸류에이션을 소개를 여러 차례 해드렸으니까요. PEG 밸류에이션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이 PEG 밸류에이션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이 PEG 밸류에이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익 기대감, 즉 이익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됩니다. 이익 성장률이 2배야? 그렇다면 PER도 2배가 돼야 된다. 그게 결국 같은 PER 수준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PEG 밸류에이션으로 그 주가 수준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먼저 평가 기준입니다. 6월 2일 종가 기준으로 했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장기 실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이익 성장률을 도출해서 반영했습니다. 이 결과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가 1.4 정도로 대체로 비슷한 PEG 밸류에이션 수준을 갖습니다. 결국은요, PER 밸류에이션상 들쭉날쭉한 것 같았던 주가 수준은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니 상당히 유사한 주가 수준이다라는 평가 결과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요, 이미 장기 성장성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투자 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까지의 장기 성장률을 바탕으로 PEG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주가 수준이 유사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미 그래서 2025년 실적까지도 시장은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투자는 그렇다면 2025년 이후의 실적을 분석해야 된다, 전망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병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로 제시해 드리는 캐파 분석 및 실적 전망입니다. 자체 공장과 합작사 각각의 그 생산 캐파들을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이 캐파 대비 공급량은 얼마나 될지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 전망까지 하고 목표 주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18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 양극재 업체를 모두 압도하는 생산 캐파인데요. 2027년까지 무려 71만 톤을 에코프로비엠은 예고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71만 톤까지 무리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압도적인 생산 캐파를 에코프로비엠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라인이 캠 1부터 5N까지입니다. 총 9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 생산 캐파의 대략 한 절반을 이 캠 1부터 5N까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투자 라인은요, 가동률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평균 70%의 가동률을 갖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캠5N만큼은 앞으로 풀로 가동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5N이 SK온 공급 물량이에요. 연간 3만 톤씩 장기 공급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풀 가동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9만 톤이 바로 이 캠6-7입니다. 캠6-7은 에코프로 EM 캐파고요. 삼성 SDI와의 합작 라인입니다. 합작사이기 때문에 삼성 SDI와 또 장기 공급 계약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이 캠6-7 에코프로 EM 캐파도 역시 풀가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24년에 갖춰지게 되는 캠8, 9입니다. 역시 자체 투자 라인이고 가동률 장기적으로 70%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5년이 에코프로비엠에게는 아주 실적 성장의 한 해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럽 라인과 북미 라인이 2025년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럽 헝가리 라인입니다. 자체 투자 라인이고요. 역시 가동률 70%를 생각합니다. 삼성 SDI에 이 양극재가 공급이 되고 삼성 SDI가 배터리로 만들어서 BMW에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북미, 캐나다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퀘벡에 그 터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입니다. 그 정확한 지분율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BM이 가장 많아서 40%, 그리고 포드와 SK온이 같은 지분 30%씩 갖는다라고 추정되고요. 그래서 가동률은
합작 라인이죠. 풀가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블로벌 SK의 양극재가 공급되고 이게 배터리로 만들어져서 포드에 공급되는 이런 공급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서서 소개해드린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량을 추정을 해보면요. 캐파는 27년까지 71만 톤, 생산량은 59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제시하고 있는 2027년 목표가 있는데요. 캐파 71만 톤, 판매 60만 톤, 매출 29조 원입니다. 일단 판매량까지는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매출은 어떻게 될까? 잠시 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평가를 해보면 2025년 북미, 유럽 신규 공장이 가동되면서 실적 급등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미 공장은 합작 공장이죠.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풀가동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 공장은 자체 공장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실적 변동성은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적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그 가동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전망을 해보면요. 추가로 좀 가정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물가가 더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양극재 가격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양극재 업체들에겐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하지만 2025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가격도 최근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요. 그리고 합작 라인은 대부분 EV용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합작 라인이 상당히 많아요. 절반 이상 되는데 이 합작 라인들은 투자도 안정적이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적을 그 지분율로 나눠 가져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비엠의 성장, 실적 성장을 좀 저해하는 부분도 되는데요.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압도적인 생산 캐파를 갖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지분율을 고려한 지배주주 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전망을 해보면요. 내년에는 단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그래도 물량은 증가하면서 실적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말 대비 내년도 여전히 실적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2025년은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급등의 해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유럽과 북미의 신규 공장이 가동되는 해가 되기 때문이고 여기에다가 단가 회복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이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16조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요. 다음 26년, 27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공장은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파른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말까지 매출 8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 순이익 4천억 원이 예상되는데 2027년까지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2조 1천억 원, 순이익 1,100억 원 정도가 예상돼서 순이익 성장률이 연평균 27년까지 29.6%가 예상됩니다. 이 29.6% 매우 중요한데요. 그건 잠시 후에 이 숫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기로 하고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향후 5년, 약 5년간, 즉 27년까지 실적 전망을 했고 이 실적 기준으로 해서 목표 주가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니까 그 이후의 투자는 27년까지 평가를 해보고요. 그래서 무려 5년의 실적을 예상해 본 겁니다.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합작사 물량들은 장기 실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앞으로 대략 한 5년간의 실적을 전망하고 목표 주가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해보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PEG, PER 밸류에이션으로 주가 평가를 해봤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목표 주가 도출해 보기로 하고요. PEG는 그 결과가 1일 때 적정 주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PEG 1을 적용해 보기로 하고요. 참고로 0.5도 안 된다, 매우 주가가 저평가됐다, 적극 매수를 권장하고요. PEG가 1.5 넘어간다, 고평가됐다, 매도를 추천합니다.
PEG는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된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성장률의 PEG 밸류에이션 곱하면 목표하는 PER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앞서서 성장률 29.6%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적용됩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29.6이고요. PEG 1을 곱해서 목표 PER 29.6 도출됩니다. 자, 다음은 PER 밸류에이션인데요.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되죠. 따라서 순이익의 PER을 곱하면 목표 시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약 5년 후인 27년 순이익 1조 700억 원 전망 앞서서 했고요. PER 앞서서 29.6 도출했습니다. 둘을 곱하면 목표 시총 31조 7천억 원 도출되고요. 자, 목표 시총 나왔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 32만 4천 원 나옵니다. 현재 20만 원 중반대인 주가 대비 꽤나 높은 목표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는 대략 한 25년까지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 투자를 생각한다면 27년 실적 기준 주가는 32만 4천 원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압도적인 생산 캐파로 국내 대표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물량도 역시 압도적이고요. 다만 이 높은 합작사 비중이 실적을 반감하는 요인이 돼서 압도적인 공급 물량 대비 성장률은 다소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양극재 업체 대비 압도적인 공급 물량과 생산 캐파를 생각하면 에코프로비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극재 업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에코프로비엠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의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향후 약 5년 실적을 전망해보고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LNF 빼놓을 수 없죠? 지금부터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시간에 전해드릴 핵심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계약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물량이 되고 그 물량들이 전체 캐파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안정성이 얼마나 될까 따져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밸류체인입니다. LNF는 다른 경쟁사 대비 밸류체인이 단조롭다, 취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크게 눌려있는 모습인데요. 그 내용 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입니다. 향후 5년간의 실적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인병 가동률 생각해 보고요. 또 앞으로 양극재가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까지 예상을 해봄으로써 향후 5년간의 실적 전망 해보고요. 그래서 이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해보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계약 분석입니다. 먼저 생산 캐파를 좀 볼까요? 작년까지 13만 톤의 생산 캐파를 LNF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026년까지 최대 43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갖겠다라고 LNF는 밝혔습니다. 국내에 30만 톤이고요. 해외에 13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2027년까지는 50만 톤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계약 소식이 LG 에너지 솔루션 1조 5천억 원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약 소식으로서 주가도 상당히 반응을 했었는데요. 2020년 12월 발표됐고요. 2021년, 2022년 2년간 공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총 6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1조 5천억 원 계약 규모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양극재 단가를 나눠보면 6만 톤 정도가 추정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런 계약이었고,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2년 바닥에 살짝 차지하는 게 보이시죠? 생산 캐파 대비 그 비중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약 소식이어서 주가는 크게 반응을 했었죠. 두 번째로 SK 이노베이션과 1조 2천억 원의 공급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2021년 4월에 발표가 됐고요. 2021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3년간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총 5만 톤으로 같은 방법으로 추정이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역시 이 계약도 전체 캐파 대비 얼마 차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해까지 말이죠. 그리고 올해로 그 공급은 끝나고요. 전체 캐파에서 미미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이 이게 대박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7조 2천억 원의 계약입니다. 2022년 5월에 발표가 됐고요. 2023년, 2024년 2년간 공급하는 계약이에요. 총 규모가 7조 2천억 원으로 상당한 역대급 규모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겨우 2년간의 공급 계약입니다. 따라서 연간 실적 기여가 굉장히 크죠. 나누기 2만 하면 되니까요. 총 20만 톤의 공급 규모로 추정이 되고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해서 테슬라로 배터리가 납품되는 그런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는 계약으로서 또 상당히 주목받았던 계약입니다. 지난 2월에 발표가 됐고요. 총 규모 3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2024년, 2025년 2년간 공급하는 계약이고 총 6만 톤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연간 3만 톤 공급하는 계약으로 추정되고요. 테슬라에 직납을 하는 계약으로 주목을 받았죠. 그래프에서 보시면 역시 그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이죠. 다음은 아주 최근 소식입니다. 지난 4월에 알려진 소식인데요. 현대차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합작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SK온과도 배터리 합작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배터리 합작사의 양극재 납품업체로서 LNF가 낙점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전체 합작사, 두 회사의 합작사 규모가 65기가와트 아워 수준이고요. 이것을 양극재로 추정을 해보면 전체 8만 5천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상당한 물량이죠.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공급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연간 약 또 3만 톤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상당합니다만 워낙 캐파가 크죠. 그 캐파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그리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죠. 자, 종합해 보면요. 공급 계약 소식이나 합작사 소식이 좀 빈약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적극적인 합작사 소식이 들리죠. 그래서 이 합작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의 안정성을 기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금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합작사는 그 합작 라인에서 발생한 매출이 오롯이 내 것이 아니라 지분 비중만큼 나눠 가져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실적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투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에코프로비엠은 적극적으로 합작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아주 굵직한 공급 계약으로 그 실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합작사 소식은 포스코 퓨처엠은 별로 들리지 않는데요. 포스코 그룹의 탄탄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합작 필요 없어, 우리가 단독 공장 해도 충분해,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실적을 나눠 먹어야 되는 합작사, 우리는 별로 필요 없다라는 의미일 것 같고, 대신에 굵직한 공급 계약이 특징이죠. 에코프로비엠은 적극적인 합작사, 포스코 퓨처엠은 굵직한 공급 계약에 비해서 LNF는 합작사 소식도 공급 계약 소식도 그리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실적에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LNF가 저평가되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LNF는 그 사업 구조에서 이런 원인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업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인 밸류체인입니다. LNF는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부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온과 삼성 SDI에 일부 공급을 하고 있거나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매출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전달될 양극재는 2차 전지로 만들어져서 대부분 또 테슬라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LNF,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이렇게 그 밸류체인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대부분의 매출이 나는 밸류체인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로부터 대부분의 리튬을 또 사급을 받습니다. 사급이란 자동차 회사가 부품사에게 부품을 직접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부품을
활용해서 더 큰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해줘. 이게 바로 사급인데요. 테슬라가 필요한 리튬의 대부분 80%를 LNF에 공급을 하고 LNF가 이 리튬을 원료로 해서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양극재는 리튬에다가 전구체를 섞어서 만들죠. 이 전구체는 CNGR, JH화학공업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LNF도 리튬을 거의 대부분 테슬라에서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리튬 머티리얼즈사와 이 리튬 합작사를 논의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아직은 논의 중인 상황이고 실제로 합작사가 만들어져서 공급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식이 빨리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리해보면요. 테슬라가 리튬을 공급하고 LNF가 양극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테슬라가 그래서 완성차를 만드는 테슬라, LNF,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이런 밸류체인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매우 단조로운 밸류체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죠. 자, 다음은 실적 전망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실적 전망 해보겠습니다. 생산 캐파는 앞서서 26년에 43만 톤, 27년에 최대 50만 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는 한국에서만 캐파를 늘립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해외에서 캐파를 늘릴 것 같고요. 캐파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구지가 가장 큰 생산 캐파 기지가 있죠. 한국은요, 자체 투자 라인이고요. 이 자체 투자는 어떤 합작사나 계약으로부터 어떤 물량이 보장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70%로 제한을 했고요. 다만 공급 계약으로 바인딩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들은 그 물량을 전량 반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생산 캐파인데요. 2025년에 시작이 돼서 2027년까지 확대되는 계획입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라는 미국 회사 있죠. 이 회사와의 합작사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물량이 2025년부터 그 생산 캐파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작사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미국 생산 라인은 풀 가동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럽 라인인데요. 이 유럽 라인은 자체 투자 라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급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생산 가동률 70%로 제한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추정해 보면요. 앞으로 2025년에 27만 톤, 26년에 33만 톤, 27년에 39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LNF가 제시한 목표가 있습니다. 2025년에 매출 17조 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50%, 그리고 OEM, 테슬라 같은 완성차 OEM이 30%, SK온이 20%다. 5대 3대 2다. 매출 비중이 이렇다라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치중되는 매출 구조를 개선해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매출 17조 원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해 보고요.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더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최근에 잡히는 모습이 보이죠. 더 이상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큰 이슈가 아닐 것 같습니다. 확연히 그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물가가 꺾이는 모습은 내년에 더더욱 더 크게 보일 것 같습니다. 주요 광물 가격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내년에 더욱 내려갈 것 같고 양극재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더욱 내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단가가 하락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고요. 2025년에 양극재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라인 있죠. 이 라인들은 대부분 EV용 양산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은 지분을 레드우드 머티리얼과 6대 4로 나눠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지분 60%에 해당하는 실적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걸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반영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실적 전망을 해보면요.
올해 6조 4천억 원의 실적이 매출이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단가가 떨어진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물량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이 단가 하락을 커버해주고 그래서 매출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매출은 7조 1천억 원 전망되고요. 다음은 2025년인데요. 2025년은 유럽과 미국의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해죠. 게다가 2024년까지 떨어졌던 단가가 2025년에 회복하면서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그래서 12조 7천억 원 예상되고요. 그런데 앞서서 LNF가 2025년에 17조 원 하겠다라고 그 목표를 제시했었잖아요. 그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7조 원은요, 계산을 해보면, 평가를 해보면요. 작년에 양극재 단가가 작년 말 최고조에 있었을 때 그때의 양극재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양극재 단가가 2025년까지 회복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그 단가가 예상이 돼서 LNF가 제시했던 17조 원에는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12조 7천억 원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2026년, 2027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단가도 점차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고요. 공급이 상당히 딸리니까요. 그래서 공급 우위가 지속되면서 2027년까지 매출 20조 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2023년 올해 말까지 매출 6조 4천억 원, 영업이익 4천억 원, 순이익 약 3천억 원 수준에서 2027년까지 매출 20조 원,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 순이익 9천억 원까지 예상됩니다. 그래서 순이익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앞으로 5년간 2027년까지 29.7% 전망되고요. 이 2027%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네, 2025년 매출 목표 미달성이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 원인이고요. 2025년 이후 가격 회복을 예상해 봅니다. 연평균 약 30%의 고수족 성장을 그래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약 5년간 EPS 성장률 30% 앞서서 예상해 봤습니다.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구해주 경제 구독자분들은요, PEG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가 됩니다. 성장 기대감이 높은 회사는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주가도 크게 오르고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 지표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그렇죠. PER 100, 200도 순식간에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PER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착안해서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된 PEG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률이 2배야? 그렇다면 PER도 2배가 돼야 돼. 그게 결국 같은 PER 수준이야. 이런 뜻입니다. PEG는 그리고 1일 때가 적정 주가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의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PEG 1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LNF는 PEG 0.65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의 평가가 LNF는 그 밸류 체인의 취약함 때문에 35% 정도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평가를 분석해 보면 35%의 디스카운트 결과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고요. PEG 0.65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PEG는 성장률분의 PER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성장률의 PEG 곱하면 목표 PER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앞서서 성장률 29.7%다 도출됐죠.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PEG 0.65 적용해서 목표 PER 19.2 도출되고요. 2027년 대략 앞으로 5년 후의 순이익 약 9천억 원 전망 앞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PER 19.2 도출을 했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목표 시총 17조 2천억 원 도출됩니다. 목표 시총 나왔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47만 5천 원입니다. 현재 20만 원대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목표 주가인데요. 이 목표 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주가는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IRA 대응이나 밸류체인의 열세에 의해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35%나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목표 주가가 도출됐습니다. 다른 경쟁사 대비 이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LNF가 가장 큰 모습인데요. 따라서 현재 주가 아무리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을 최대한 반영을 해도 너무나 저평가됐다라고 평가됩니다. 네, 지금까지 LNF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앞서서 우리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이 세 회사를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전해드릴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캐파, 즉 규모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생산 캐파 얼마나 되나 알아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약 5년 후인 2027년의 생산 캐파는 얼마나 될 것인가 각사들의 생산 캐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목 캐파와 실질 캐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앞서서 전망했던 캐파는 어디까지나 전망이에요. 즉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얼마나 가시적인가 그 가시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합작사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그 가시성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주가 매력도입니다. 각 회사들이 현재 주가 수준 그리고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을지 그 상승 여력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생산 캐파 비교 먼저 해볼게요. 앞에 괄호하고 명목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세한 의미는 잠시 후에 나오기로 하고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2년 작년 말 기준 18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약 5년 후인 2027년 71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 돋보이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작년 말 기준 10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약 5년 후인 2027년 48만 톤까지 그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산 능력이 열세이지만 그 열세를 빠르게 따라잡는 모습이죠. 자, 마지막은 LNF인데요. LNF는 작년 말 기준 13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짐으로써 세 회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는 50만 톤으로 포스코 퓨처엠과 비슷한 상황이 되고요. 여전히 에코프로비엠이 압도적이죠. 그래서요.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5년 후를 봐도 역시 에코프로비엠이 규모 면에서는 최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실질 생산 캐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실질 생산 캐파가 뭐냐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어떤 회사와 그 공동 투자를 합니다. 생산 라인을 공동 투자를 해서 캐파가 10만 톤이고 내가 지분 60%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40%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산 라인은 10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갖지만 내 몫은 6만 톤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분이 60%니까요. 이렇게 지분을 고려한 실질 캐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앞서서 캐파는요. 지분을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지분을 고려한 나만의 생산 캐파가 얼마냐 이 지분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작년 말 기준 18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 절반인 9만 톤이 자체 생산 라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에코프로 EM인데요. 이 에코프로 EM은 삼성 SDI와의 합작사죠. 에코프로 EM은요, 삼성 SDI가 40%, 에코프로비엠이 60%의 지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9만 톤 중에 약 5만 톤이 에코프로 BM의 생산 캐파다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4만 톤은 삼성 SDI의 캐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총 14만 톤이 실질 생산 캐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5년을 볼까요? 2025년에는 자체 투자 라인이 18만 톤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EM, 삼성 SDI의 합작사죠. 여전히 6만 톤의 캐파가 있고요. 2025년은 아주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에코프로 BM에겐 말이죠. 왜냐하면 SK온, 포드와의 합작 라인이 북미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각사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양극재 합작 라인은 양극재 회사가 가장 입김이 셉니다. 그래서 지분도 가장 많이 가져가고요. 그래서 가장 많아서 40%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포드와 SK온이 각각 똑같이 30%씩의 지분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북미 라인에서 에코프로 BM의 캐파는 3만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만 톤이 외부의 몫이고요. 그래서 총 41만 톤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27년까지 전망을 해보면 자체 29만 톤, EM, 북미 각각 6만 톤과 9만 톤이 되고요. 외부가 28만 톤의 지분이 있어서 총 71만 톤이 됩니다. 이 71만 톤 중 28만 톤이 합작회사를 건설한 상대 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공동 생산 라인, 공동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2024년까지는 전혀 없고요. 2025년에는 포스코 퓨처엠도 합작사 완공이 될 예정이죠. GM과의 합작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 GM하고 또 그 합작 라인에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 캐파까지 고려가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GM이 얼마의 지분을 가져갈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6대 4로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2025년에 자체 투자 라인 32만 톤에 북미의 포스코 퓨처엠 몫이 2만 톤, 그리고 GM 몫이 1만 톤 해서 총 35만 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7년까지 예상을 해보면 자체 42만 톤, 북미의 포스코 퓨처엠 4만 톤, GM이 2만 톤에서 총 48만 톤이 예정돼 있죠. 자, 다음은 LNF입니다. LNF도 합작사 소식이 잘 들리지 않죠? 2024년까지는 자체 투자 라인이고요. 역시 2025년에 북미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체 32만 톤이고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라는 미국 회사하고 합작 소식이 들리죠. 아직은 계약서까지 쓴 것은 아닙니다만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북미의 LNF 지분 2만 톤, 레드우드 머티리얼스가 1만 톤에서 총 35만 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확대를 해보면 자체 40만 톤, 북미의 LNF 지분 6만 톤, 외부 즉 레드우드 머티리얼스 4만 톤에서 총 50만 톤의 캐파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각사를 비교를 해보면요. 2022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자기 지분만을 고려했을 때도 1등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는 상당히 좀 줄어들게 되고요. 2027년에는 자기 지분만을 고려했을 때 각사가 좀 비슷한 몫을 보이죠. 합작사의 상대 투자 지분을 제외한다면 각사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생산 능력을 봤을 때는 각사가 유사하다. 그 지분을 고려했을 때는 각사가 유사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다음은 캐파 및 실적 가시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고요. 그 계획이 얼마나 가시적이냐,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 이걸 들여다볼 건데요. 상대방과 어떤 계약이 돼 있다, 상당히 가시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합작사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역시 상당히 가시적일 겁니다. 그 합작사는 상대 고객사와 그 물량을 미리 생각해서 합작 규모를 결정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계약 또는 합작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가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대부분 다 합작 라인이죠. 그 삼성 SDI, 포드, SK와의 합작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작 라인들이 총 18만 톤이 되고요. 그래서 이 18만 톤을 제외한 나머지 41만 톤이 2025년에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정률은 44%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합작 라인보다는 굵직한 계약으로 그 확정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요. GM,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과 그 계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선 시간에서 다 검토를 해봤고요. 요약을 하면 GM,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그 계약 대상들인데요. 그 물량들을 합해보면요, 약 28만 톤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총 35만 톤 중에 28만 톤이 계약된 확정률 81%를 보입니다. 상당히 높은 확정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LNF는 2025년에 총 35만 톤의 캐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약건도 있고 합작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건과 합작건을 각각 6만 톤, 3만 톤으로 평가가 되고 나머지 26만 톤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LNF가 그 확정률에 있어서는 가장 좀 약한 편입니다. 계획은 35만 톤인데 35만 톤 과연 가능할까? 좀 의심이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LNF가 가장 좀 저평가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도 같고요. 확정률 25%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캐파 및 실적 가식성 1위 포스코 퓨처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굵직한 계약건으로 실적 가식성을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캐파 그 정도는 분명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주가 매력도입니다. 주가는 6월 16일 주가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회사들의 그 목표 주가, 목표 시총 다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앞선 영상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2027년 목표 시총을 기준으로 현재 시총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따라서 주가 매력도를 평가해 봤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인데요. 현재 시총 2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7년 실적 기준 목표 시총 32조 원을 평가를 해 봤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 22%가 평가됩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시총 수준은 30조 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 실적 기준 목표 시총은 42조 원으로 앞서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격차는 43%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43% 남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LNF의 현재 시총은 약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 실적 기준 목표 시총은 앞서서 17조 원으로 평가를 해봤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목표 시총 자체는 LNF가 가장 작습니다만 상승 여력은 81%로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매력도 1위는 LNF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생산 규모 캐파 면에 있어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목 생산 캐파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가 각각 71만 톤, 48만 톤, 50만 톤으로 압도적인 생산 캐파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분을 고려한 실질 캐파는 각각이 43만 톤, 46만 톤, 46만 톤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027년 기준으로요. 다음은 실적 및 캐파의 가시성, 즉 얼마나 이 회사가 돈 벌 가능성이 크냐,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냐를 따져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각각의 그 확정률, 계약 확정률을 보면 44%, 81%, 25% 각각 평가가 됐었죠. 그래서 캐파 대비 81%를 이미 계약해낸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다. 그 실적 가식성에 있어서는 1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주가 매력도는 LNF가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어서 주가 매력도는 1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각각 22%, 43%, LNF는 81%로 LNF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양극재 주요 3사의 생산 캐파, 실적 가시성, 주가 매력도 측면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지 평가해 봤습니다. 양극재 회사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평가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전지) 양극재 3사 비교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의 생산 규모, 실적 가시성, 주가 수준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고객사 다변화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정적 매출을 위해서 고객사를 얼마나 다변화했는가 비교해 보고요. 두 번째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가져가고 있는가 알아보고요. 세 번째로 밸류 체인을 얼마나 잘 구축하고 있는가까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적 소재 수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 최근에 아주 그 중요도가 부각됐죠.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객사 다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적 매출을 위한 고객 확보 얼마나 잘하고 있나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와 에코프로 EM이라는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했죠. 그래서 삼성 SDI가 주력사다라고, 주력 고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작사를 통해서 양극재를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BMW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런데 SK온, 포드와의 합작사 소식도 들렸죠? 이 회사들을 통해서 SK온의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포드에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이제 삼성 SDI에 더해서 SK온까지 주력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온이 각각 50%와 30%의 매출 비중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SK온, 포드의 합작사를 통해서 SK온의 비중이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작사는 2025년에 양산을 시작하게 되죠. 자, 두 번째,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납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GM에 직납하기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앞서서 에코프로 BM과 달리 굵직한 공급 계약이 특징입니다. 에코프로 BM은 합작사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합작사보다는 굵직한 공급 계약이 특징인데요. GM과의 공급 계약에서 지금까지 35조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지금까지 30조의 공급 계약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삼성 SDI의 40조 공급 계약 소식이 또 들렸죠? 단일 공급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양극재를 삼성 SDI는 납품을 받아서 어디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일까? GM을 추정을 해봤고, 그렇다면 GM과 삼성 SDI가 또 배터리 합작사를 건립할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적중했습니다. 일전에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사를 건설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했었고, 그 역시도 맞았는데요. 이쯤 하면 돗자리를 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삼성 SDI가 GM에 공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이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력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삼성 SDI도 주력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주력사로, 주력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GM에 납품되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은 LNF인데요. LNF가 이 고객사 측면에서는 가장 좀 취약합니다. 굵직한 계약 소식도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합작사 소식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좀 취약한 고객사 다변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도 직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테슬라 직납 계약 규모는 4조 원이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까지 알려진 계약 규모가 9조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만 앞서서 살펴본 그 계약들에 비하면 좀 작죠. LNF는요. 두말할 나위 없이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이런 그 공급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가 각각 LG 에너지 솔루션, SK온과 배터리 합작사를 갖는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합작사들의 초기 양극재 공급 물량을 LNF가 공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LNF가 이제는 SK온까지 그 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초기 물량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력 고객사고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이렇게 이어지는 공급 사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 SK온이 그 주력 고객사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주력 고객사, 그리고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력 고객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극재를 공급을 받아서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각 완성차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죠.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고객사 다변화 공동 1위가 되겠네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 되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고객사 다변화를 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LNF가 가장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쟁 우위를
얼마나 확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준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포트폴리오는 어느 시장에 대응을 하는가, 그리고 니켈 함량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니켈 함량은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결정을 하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같은 크기의 배터리라고 한다면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길어지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니켈 함량이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 함량을 볼 텐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EV,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IT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80% 수준의 니켈 함량을 갖는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90% 수준의 니켈 함량을 갖는 양극재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 양극재 업계에서는 사실은 신생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하는 시장도 좀 범위가 좁고요. 니켈 함량도 하이 니켈까지는 못 되고 한 60% 정도 수준의 이 미드 레벨의 니켈 함량을 갖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도 하이 니켈 양극재 이미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조만간에 90% 이상 수준의 하이 니켈 양극재도 생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LNF는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90%의 니켈 함량을 갖는 양극재를 이미 오래전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96%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재까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곧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 함량이나 시장의 다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LNF가 가장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단결정 양극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단결정 양극재가 최근 아주 그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다결정 양극재와 단결정 양극재가 뭐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는 다결정 양극재의 경우는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삼원계 배터리를 우리나라는 주력을 하고 있죠. 이 금속 입자들이 뭉쳐진 형태가 바로 다결정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단결정 양극재는 이런 여러 금속 입자가 단일 입자화된 것이 바로 단결정 양극재인데요. 장점은 단결정 양극재의 경우 높은 구조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초기 저항값을 갖습니다. 이 얘기는 용량이 작아진다라는 단점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단결정 양극재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은요, 큰 용량 구현이 가능한 다결정 양극재에 지금까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결정 양극재의 단점은 충방전이 거듭될수록 균열이 발생하고요. 그 균열 사이사이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점점 부풀어 올라요. 여러분들 충전지 점점 부풀어 오는 모습 꽤나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심지어는 부풀어 오르다가 폭발하기도 하고요. 자동차의 경우 이 배터리가 폭발하면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다결정 양극재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단결정 양극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큰 용량 구현이 가능한 다결정 양극재에 집중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니켈 함량이 올라가고 하이니켈 양극재가 보편화되면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는 대신 안정성이 또 떨어집니다. 게다가 균열이 생기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품을 수 있는 다른 구조, 즉 단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요. 그 중에서 특히 파우치형이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우치형은 가스를 배출하는 구조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형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적용하지 않고요. 원통형과 각형에 각각 적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가 이래서 그 중요도가 부각되죠. 에너지 밀도도 향상시키면서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고, 각 회사들이 이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비엠의 단결정 양극재 개발 현황인데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를 거쳤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조는 NCA, NCM 구조입니다. 양산 시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양산하겠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이 양극재 영역에서 후발주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좀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그 구조는 NCM 622, 니켈 함량이 60%고 코발트, 망간이 각각 20%인 622 구조를 갖는 양극재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시기는 아직 미정이고요. LNF는 이미 시양산을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NCMA 구조고 게다가 니켈 함량 90% 수준의 단결정 양극재를 시양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모습인데요. 양산 시기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역시 에코프로비엠과 경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요. 제품 포트폴리오 1위 LNF다라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이 니켈 함량이나 단결정 또 제품 적용 분야에 있어서 가장 폭넓고 가장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가 제품 포트폴리오 분야에선 1위다라고 정리되고요. 자, 다음은 밸류체인입니다. 이 밸류체인은 안정적인 소재를 수급하고 가격 안정성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2차 전지는 앞으로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까지 다 자원의 무기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및 2차 전지 재료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성이 매우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업스트림 전략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업스트림이란 이 소재 쪽으로 점차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입장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이런 광물들이 될 거고요. 이런 이 업스트림 전략이 매우 중요해지죠. 먼저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의 이 계열사들을 통해서 리튬과 전구체를 내재화하고 있고요. 내재화한 재료들이 에코프로비엠에 전달이 돼서 양극재가 제조되죠. 하지만 이 양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만 내재화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공급이 되고 BMW에 배터리가 공급되는 이런 구조고요.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역시 계열사들이죠. 포스코 아리엔티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등을 통해서 이 리튬을 내재화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은요, 이 수선한 리튬만을 내재화한 것이 아니라 리튬의 광산과 염호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튬 내재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죠. 절광화포를 통해서 전구체도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포스코 퓨처엠은요, 흑연도 내재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극재까지도 유일하게 내재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음극재의 중요성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죠.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과 음극재라는 상당히 다른 그 내재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LNF는요,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가장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노 리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와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리튬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도장을 찍었다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JH 화학공업을 통해서 전구체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양은 그리 충분치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크게 외부의 그 재료들을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테슬라에 2차 전지가 공급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LNF는 또 특이하게 테슬라, 완성차 업체죠. 테슬라를 통해서 이 리튬을 대부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사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급 구조를 통해서 필요한 리튬을 80%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LNF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단조로운 밸류체인인데요. 더더욱 좀 단조로워지고 있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각사의 리튬 내재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이 수선한 리튬을 생산하고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아르헨티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계열사들을 통해서 리튬을 내재화하고 있고요. 각각의 회사들은 다 리튬의 염호와 리튬 광산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진정한 이 리튬의 내재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리튬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서 광산 가서 리튬을 캘 수 있어요. 이런 유일한 회사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해서 포스코 퓨처엠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아직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고 올해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NF는요, 시노리튬 머티리얼스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이 수산화 리튬 합작사를 세울 예정이지만 아직 협의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 측면에서 1등이다 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되겠습니다. 리튬 광산 염호까지 확보를 했고요. 수산화 리튬과 전구체까지 내재화를 했고, 그리고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유일하게 내재화한 업체다 라는 측면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1위다 라고 하겠습니다. 밸류체인 측면에서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포스코 퓨처엠이 앞서고 있고요. LNF가 가장 뒤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정리 좀 해볼까요?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이 유사한 수준으로 그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 SK온과의 합작사를 통해서 그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굵직한 공급 계약이 특징이죠. LG에너지솔루션, GM, 삼성 SDI와의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LNF가 돋보이는데요. 니켈 함량 90% 이미 양산을 한참 하고 있고 96%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 시양산까지 마쳤다.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만만치 않고요. 이 영역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뒤처지는 모습이다 라고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앞선 모습이다. 왜냐하면 리튬 염호 광산까지 확보를 하고 수산화 리튬 전구체 게다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내재화함으로써 이 정도면 2차 전지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재화한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고 만만치 않은 회사 에코프로비엠, 가장 뒤처진 회사 LNF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양극재 3사 비교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앞선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극재 회사들 비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